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년 7급 물리학개론 국가직이죠. 이제 파트 1에 이어서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상기체가 나왔네요. 아이디어를 깼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상기체의 기체 분자의 질량은 0으로 가져간다? 아니에요. 바로 틀렸네요. 아니, 질량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이상기체라 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본연, 그러니까 이 기체 분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와 얘네들 분자 간 사이에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상기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연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내용들, 얘 때문에 얘가 무슨 힘을 받고 얘 때문에 무슨 뭐 장전되고 이런 거 말고 본연의 에너지에만 그 분자 하나하나 에너지에만 집중하자. 그게 바로 이상기체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이거 보일하고 뭐 샤를 법칙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게 돼 있죠. 그래서 반비례고요.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샤를 법칙, 이게 이제 보일 법칙이나 위에 게 보일이고 밑에 게 샤를입니다. 그거 외우는 건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부피도 커진다. 뭐 열기구 이런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겁니다. 뭐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 막 가열해가지고 찌그러진 버리세요. 해봤는데 아유 순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고 뭐 이게 뜨거운 물 끓여서 했는데 펴지긴 펴집디다. 펴지긴 펴지는데 그 뭐 탁구공이 원래대로 이렇게 이쁘게 안 펴지고요. 뭐 희한한 뭐 타원 같이 돼가지고 못 써요. 버리세요. 자, 그다음 4번.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청력의 작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이상기체. 우리가 이상기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미 통계역학을 분석할 때 운동,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그거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요겁니다. 인력이나 청력이 없이 오로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정의한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축전기 C1, C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총 전하량이 36이다. 그때 충전되었을 때 전이차가 3으로 되어 있고요. C1의 전기 용량이 4 마이크로패럿일 때 C2의 전기 용량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저항은 잘 알고 있잖아요. 얘가 직렬 연결이면 얘네들 그냥 다 합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분수의 역수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축전기는 얘랑 반대죠. 얘네들이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으면 이 녀석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이게 이제 이 녀석에 해당돼서 이 두 개를 큰 판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그거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총 전하량이 36. 그러니까 얼만큼 축전되느냐, 어떤 축전기냐, 거기에 얼만큼 전하 걸려 있느냐, 이제 요거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36이고요. 요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냥 어떻게 되냐면 C1과 C2면 수학적으로 이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C1 플러스 C2 한 것이.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냐면 3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네모에 들어가는 게 12가 돼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C1이 얼마였냐면 이게 4니까 그 다음에 C2는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반지름이 A고요. 표면이 균일한 전하밀도 로로 대전된 도체구예요. 도체구. 항상 주의해야 할 거는 이런 걸 봐둬야 되겠죠. 진공 중에 놓였고요. 구의 중심에는 2분의 A만큼 떨어지는 한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0이죠. 구 내부에서는 여러분 전기장이 0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표면에는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자, 선생님 마이너스를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그치? 별꼴이야 그러면서 서로 밀어내는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대한 이게 얘네들 기하학상으로 얘네들끼리 제일 멀리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도체에서는 전하들이 자유롭게, 이게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중앙에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표면에 있지. 그래서 내부 전기장은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이제 뭐 일반 물리학이나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외부 전하가 이렇게 전기장이, 자, 선생님 이걸 빨간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외부 전기장을 선생님이 그린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얘들은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 전자들이 어떻게 돼? 이 전기장에서, 이게 플러스니까 오빠 하면서 얘들이 마이너스가 이쪽에 몰리게 되겠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나간 전자들이 있고 여기 플러스들만 남거든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외부 전기장과 동일한 크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내부 전기장이 생겨서 얘네들이 다 상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다 지워지네. 자,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전기장이 0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균일한 자기장, 자석이에요, 자석. 주변에 자석이 있을 때 대전 입자가 반지름 R인 원 궤도, 대전 입자네요. 그쵸? 전기일된 입자가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에너지 2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가 동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반지름이 2R인 원궤도를 돈다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항상 자석 법칙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비 법칙이에요. 비비 법칙. 비비 법칙. 왜냐면 자석은요, 자석이 주변에 있어야지만 뭐 N극 길이, 뭐 SS 길이, 혹은 NS 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거나 당기거나 하지, 아무 뜬금없이 뭐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석 갖다 댄다고 해서 힘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석 법칙은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비비 법칙이다. 그래서 원래 자석을 하나 두고요. 원래 자석을 뒤에다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외웠던 그런 공식에 맞춰주려고. 원래 자석은 일반적인 뭐 말굽 자석 같은 기존 자석을 두고요. 요게 이제 어떤 자석이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면 자석이 되죠. 그게 전류의 자기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어요. 그 도선이 막 전류 흐르면 얘가 자석이 되거든. 이 길이가 L이다. 그렇죠? 그럼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자석이 되는데, 이 I라는 전류가 세게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센 자석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자석은 I가 흐르고 그 이 자석의 길이,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장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뒤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알기 편하겠구나. 어떻든 이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외우는, 그렇지, BIL이라는 게 이 공식인데, 이게 비비법칙이라니까. 반면에 전기를 띤 전류라는 것은 전기를 띤 입자가, 자, 마이너스 전자로 좀 표현할게요. 얘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기를 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뭐 전자나 혹은 전하 하나를 넣고 이 녀석이 운동을 한다. 전기를 띤 애가 움직인다. 그럼 얘가 새로운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어떻게? Q라는 애가 V, 이건 속도는 V입니다. V예요. 이러면 이제 새로운 B가 되는 거거든. 거기에 새로운 얘가 자석에다가 원래 있던 자석,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힘을 작용하겠다. 그래서 QVB라는 게 이게 바로 이 자석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대전 입자를 그냥 Q로 놓을 거예요. Q를 놓고 난 다음에 원래 자석을 마찬가지로 B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전 입자가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원래 기존 자기장에다가 Q라는 전하가 V라는 속도로 던져졌다. 이렇게 되면 비비 법칙이 완성되는데, 이 녀석이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MA입니다. 힘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원운동에서 요거 구심 가속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M 그 다음에 R, 여기 보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R 그 다음에 V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사라지게 될 터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뭐 질량에다가 속력 제곱, 우리 요거 적용해 주면 되죠. 그럼 V라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V는 Q, 요거 살아있고 B 살아있고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겠고 밑에는 질량이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 입자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m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 제곱 m분의 qbr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R이 됐어요. 요게 2R이 되게 되면 제곱해주면 총 4배가 되겠죠. 원래 이 운동 에너지, 요걸 이제 운동 에너지 K라고 한다면, 2K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 요때 2K가 아니고 2였네요. 그럼 요거를 문제 좀 읽으면서 해. 그냥 막 네 맘대로 하지 말고 2라고 한다면 여기가 2R이 되면 4I가 되겠네요. 4I. 그렇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게요. 0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 장치에 대해서 빛 대신 전자빔을 사용하면 단색광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전자의 간섭 무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전자빔으로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했을 때 스크린에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 한글을 못 읽어.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D라고 했을 때 다른 조건 그대로 두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절반으로 낮췄을 때, 자, 간단하게 운동 에너지를 줄였으면 얘는 파동성이 강해집니까? 입자성이 강해집니까? 파동성이 강해지죠. 그럼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D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이 간섭이란 건 파장, 그러니까 파동적인 성질이잖아요. 그죠? D보다는 커야 돼요. D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아닌 거지. 그치?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요. 잔소리고 이번 강의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얍시럽긴 한데 계산하라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그래요. 됐죠?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파장과 입자성의 대표 우리가 이제 질량인데 이 파동으로 봤을 때 파장 움직이니까 얘도 이제 속도를 줘가지고 우리가 생명력을 주자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운동량을 표현하면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퀄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걸 연결해 준 게 바로 플랑크 상수 하거든요. 되겠죠? 바로 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물질파에 대한 거를 공식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mv 제곱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면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네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루트 2m의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걸 적용해 주면,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변환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다 쓸까요? 파장이라는 것은 운동량 대신 요거 넣으면 어떻게 2me, 그쵸? 요거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서 질량이 커지거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이게 입자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파장들은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파동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질량이 줄거나 그다음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 파동성이 강해져서 이제 파장이 길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를 절반, 요 녀석이 2분의 1 2K가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 루트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루트 씌워주어서 요게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장이 루트 2 파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절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틈이 있을 때, 회절 조건을 있을 때 여기서 오던 파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요 틈 간격이 좁을수록, 왜냐하면 틈 간격이 만약에 넓다가 아예 그냥 넓어서 그냥 틈이 없어버리면 그냥 얘는 계속 직진해 버리거든요. 회절은 돌아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직진해버리면, 그러니까 직진과 회전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그 틈을 통해서 파동이 이게 하이헌스 혹은 호이겐스 뭐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름도 자꾸 바꿔, 교육과정 바뀌면서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이게 회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휘청휘청 잘 넘어가기 때문에 회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과 가장 가까운 건데, 지금 파장이 지금 루트 2배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동성이 더 길어진 거죠. 그래서 무늬 사이, 이 파동과 이 파동이 서로 간섭을 일으킬 때, 그때의 무늬 간격 역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2d, 루트 2배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물에 띄었을 때 부피의 50%가 물속에 잠기는 공이 있어요. 이 공을 어떤 용액에 띄었더니 이제 다른 용액, 물이 아니고 다른 애죠. 그랬더니 부피의 80%가 용액 속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이 용액의 밀도를 물어봤네요. 물의 밀도는 이렇게 1000으로 주어졌고요. 내부 밀도는 공의 내부 밀도는 균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50%가 잠겼다고 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공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걸 잠긴 거보다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공의 질량을 M으로 놓게요. M으로 놓게. 이게 여러분 질량에 대해 익숙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이제 V로 놓겠습니다. 그때 물에다 담갔을 때요. 이렇게 물에 담갔을 때 50%.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잠긴 부분이 2분의 V가 될 거고, 뜬 부분도 2분의 V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력을 이용할 건데, 원래 얘의 무게는 mg가 됩니다. mg죠. 그쵸? 그런데 이 부력이라는 건 얼만큼 얘를 떠받들고 있냐? 똑같이 mg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힘의 평형으로 더 가라앉고 있거나 뜨거 있거나 이게 아니고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질량에 대한 표현을 부력에 대한 표현을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누가 받치고 있냐면 이 물이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물이. 근데 이 물은 원래 이 공이 당기기 전에는 요만큼의 물을 받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상태였다고. 즉 얘가 들어왔을 때도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는 여기 원래 받치고 있던 요 물만큼의 무게를 동일하게 얘가 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결과적으로 부력이란 건 뭐냐면 이 물체가 물에 잠겨서 이 물체가 빼낸 물의 무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가 빼낸 물의 무게를 계산하면 자 로라는 물의 밀도, 그 다음에 부피는 빼낸 물의 부피예요. 2분의 V. 그 다음에 G. 역시 G가 들어가요. 로 VG라는 건데 이게 mg랑 똑같아요. 로라는 게 밀도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거기다가 부피 곱해주면요. 이게 질량 되죠? 거기다 G 곱해주면은 mg라는 형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g인데 F는 mg 이거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유체식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중요한 건 이제 빼낸 물의 부피가 되겠고, 이건 중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력도요, 중력 없으면 소용없어요. 중력 가속도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게 물의 지금 밀도는 10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mg는 로 2분의 vg 요게 1000 이렇게. 그래서 우선 요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용액을 바꿔가지고 여기는 이제 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물을 로라고 해서 로 다시로 할까? 여기서는 80%가 용액에 잠겼대요. 그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2V 이 공에 0.8V가 잠겨 있죠. 이 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0.8V만큼의 이 용액을 빼낸 이 용액의 무게만큼이 부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똑같이 mg라는 거를 얘가 버티고 있어요. 이 용액이. 근데 얼마만큼 있냐면 얘가 빼낸 물의 이 지금 이 용액의 무게니까 로 다시란 용액을 0.8V만큼 원래 이만큼 받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0.8V만큼 얘가 빼낸 양의 이 용액 그 0.8V 그 다음에 G만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그랬냐면 용액의 밀도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요 mg랑 요 mg랑 똑같으니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요거 같게 놓으면 G는 다 사라질 거고 V 역시 사라질 겁니다. 요게 1000이었고요. 그러니까는 500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500은 근데 요거 써줄게요. 로 다시 곱하기 0.8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로 다시는 0.8분의 500 이렇게 하는 거니까 0.8분의 500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 5000 되고 저기 68에 48 8 26 8 5 40 625 예, 625가 되겠네요. 625 계산하면 3번 맞죠?
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 볼게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인 엘리베이터가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작은 물체가 분리돼서 자유낙하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중력 가속도 10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엘리베이터를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총 길이는 3m가 됐다. 얘가 3이라고 쓸게요. 여기 있는 애가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있고 자유낙하하게 된다면 1초에 10씩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위로 2라는 가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얘는 10씩 떨어질 텐데 그 2씩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10으로 떨어지면서 2가 상대 가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10하고 2인 12로 떨어지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원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떨어지는 가속도가 이만큼이 더 추가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쉽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고요. 나중에는 12라는 가속도로 t초만큼 가속된 게 나중 속도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평균 속도에다가 이 속도 곱하기 최종 운동 시간 똑같죠. 했더니 3m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해주면 6t의 제곱이 3이 되면 되겠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t제곱은 2분의 1이 되니까 t는 루트 2분의 1초.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2는 루트 2분의 1초. 예, 2번에 있네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굴절률이 1.5인 유리 위에 그 다음에 N이 1.2인 어떤 물질을 코팅하였더니 N이 1.0인 공기 중에서 유리면 방향으로 수직 입사하는 빛이 거의 반사되지 않고 대부분 투가 되었다. 반사를 하지 않았대요. 우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사되지 않고 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눈은 여기 있어요. 그쵸? 눈이 막 여기 막 코팅된 사이, 유리 사이에 막 들어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무섭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공기와 코팅 사이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겠지만 일부 반사된 애가 있을 거고 또 코팅과 유리 사이에서도 여기서 반사돼서 튀어나온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보강 간섭을 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반사가 돼서 왔을 거다. 왜냐면 이 빛이 강해졌으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투가 됐다는 얘기는 이 빛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얘네 둘이 상쇄 간섭을 일으켰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네들이 공기에서 코팅으로 갔을 때, 코팅에서 유리로 갔을 때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 해가지고 위상 변화를 찾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거를 찾고 난 다음에 상쇄 간섭, 경로차를 이용한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을 이제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한 게 광쌤, 방막 간섭, 그래서 완전히 해. 진짜 글씨 못 쓴다. 완전 이해. 그쵸? 요걸 꼭 검색해서 얼마 길지 않아요. 요거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왜냐면은요. 하나만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공기 코팅률이 요거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느려지는 게.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면 됩니다. 이 기회 때 정리를 해두세요. 이거 꼭 검색해서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공기 중에서 빛의 파장이 600나노미터일 때 코팅된 물질의 최소 두께를 구하라. 그럼 여기 이제 코팅 요게 두께니까 요거를 t로 놓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경로차라는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공기에서 코팅으로 가게 되면 더 밀한 물질에서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단 반사에서 180도 위상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코팅에서 유리에 반사된 것도 더 굴절률이 큰 걸로 갔으니까 더 밀한 매질로 갔기 때문에 얘도 튕겨 나올 때 180도 이상이 변합니다. 근데 180도 변한 거랑
얘도 튕겨나와서 변한 거니까 얘네들은 같은 위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경로차를 구했을 때 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반사가 안 되고 투가 됐다고 하니까 상세 간섭. 그래서 얘의 홀수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홀수배. 그 중에서 최소 두께를 구했으니까는 홀수배의 최소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우변에 들어간 거는 2분의 반파장. 그리고 이게 파장이 600, 공기 중에서 빛의 파장이 600 나노미터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 들어가는 건 300이에요. 그럼 이 경로차만 구하면 되는데, 경로차는 지금 이 코팅 이 부분에서는 요거죠. 즉, 여기 이제 굉장히 얇은 막이니까 요거 두 개니까 ET예요. 됐죠? 그래서 경로차 델타라는 것은 ET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정값들을 항상 곱해줘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코팅 부분이니까 1점이라는 보정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라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두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2하고 N은 1점이죠. 1점이. 그 다음에 여기 300 들어가면 되네요. 그쵸?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계산하면 대략 한 125가 나오나 봅니다. 예,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밤이 늦어서 그런지 졸려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귀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맞지? 요거 하면 뭐 150에다가 1보다 큰 걸로 나누니까 한 125 나오겠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 가볼게요. 등정몰별, 등압몰별이 각각 2분의 3알, 2분의 5알인 단원자 이상기체 N몰이 있다. 초기 온도가 Ti, 압력이 Pi인 기체가 단열 팽창을 했습니다. 굶은 상태에서 일했으니까는 온도가 떨어지겠네요. 살이 빠지겠네요. 외부에 W만큼 일을 한다. 일을 마친 후 기체 압력이 PF라고 할 때 파이널인가 봐요. 요 지금 압력의 이니셜 처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등정몰비어라고 등압몰비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선 등정몰비어는 뭐냐. 그걸 우리가 C 그래서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2분의 3R 그 다음에 등압몰비열을 했을 때는 압력이 일정할 때 그 비열은 결과적으로 2분의 5R이다.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부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비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열을 우리가 C로 나타내거든요. Q는 CMT라는 거 기억나죠? 이 비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의 열적 특성입니다.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것이 가스비거든요.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있는데 걔를 몇 도까지 올리는데 들어간 총 열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요 지금 열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뭐 1인분이냐, 2인분이냐, 3인분이냐. 인분이 너무 이렇게 클수록 가스비 많이 들겠죠? 1도 올릴 거냐, 100도 올릴 거냐. 온도 높을수록 더 그 다음에 가스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물을 끓일 거냐, 무슨 삼겹살을 구울 거냐. 이 물질마다 열적인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비열이 큰 걸수록 그 해당하는 온도까지 올리려면 더 많은 열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비열이란 개념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물질 그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이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죠? 그건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냥 고체 물질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체들은요, 이런 기체들, 이상 기체들은요, 얘네들은 질량을 논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몰로, 그 아보가드로수라고 해서 징글징글한 게 많은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잡아야지만 그래도 약간이 계산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몰 단위로. 그러니까 계란 한 알, 두 알 이렇게 하면 너무 짜잘구리하다 그래서 아예 한 판씩 해가지고 30개 들어있는 걸 단위로 해서 한 판이냐 두 판이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질량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하는 이 비열과 똑같아요. 대신 뭐라고요? 기체 하나하나의 질량 대신에 몰 개념을 적용하자. 그냥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저거를 유도를 해볼 건데요.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봐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량이라는 것은 이상기체 요거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체가 얼마만큼 먹어서 그 기체가 얼마만큼 일하고 나머지가 살찐다 그 얘기거든요. 됐죠? 그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 보일-샤를의 법칙과 똑같은 이제 NRT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요 녀석들을 뽑아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상기체 우리 앞서도 살펴보겠지만 이상기체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전체 얘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니까 오로지 운동 에너지와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다. 그 운동 에너지들 수많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표가 선생님이 뭐라고 강조했어요? 그게 온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퀄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운동 에너지 이걸 이게 기체가 한 1이잖아요. PV는 FS에 대한 유체 버전이거든요. 그럼 nRT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nRT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수들 이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상수 nR 몇 몰 있고 얼만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체 상수 곱하고 t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수 많이 있는 애들이 막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는 일반적인 물리학은 이렇게 1차원 운동들만 얘기하는데 모든 사방을 휘젓고 다니니까 자유도가 3개, 즉 3D 공간을 휘젓고 다닌다. 그래서 이 델타 U는 2분의 3 nRT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녀석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녀석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Q는 자 여기다가 이걸 좀 지울게요. 이 녀석은 지우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Q는 여기 Q는 델타 U라는 건 우리가 봤지만 2분의 3 nRT고요. PV는 nRT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등적부터 살펴볼게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열량이라고 하면 2분의 3 nRT만 나옵니다. 등적 변화일 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Q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비열에 대한 걸로 쓰게 되면 CMT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질량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몰에 대해서 논하겠다 라고 하면 EQ와 EQ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T 사라지게 되고 N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때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2분의 3 R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정적 변화였기 때문에 이거를 정적 몰비열이라고 해서 2분의 3 R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이게 정압 그 몰비열을 계산해 보면 이때는 압력이 일정할 때니까 가장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태라 그랬죠. 가장 일반적인 상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상태니까 먹은 데서 운동하고 남은 것은 살쪄서 얘가 살아있어요. 운동도 하고 살도 찐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 살아있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열량이라는 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2분의 통분해주면 2분의 3 nRT와 nRT 더해주면 2분의 5 nRT죠. 근데 열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M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CMT로 쓸게요. 근데 질량 우리가 논하지 않고 이거 기체로 봤을 때는 뭘로 해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비열이라는 것은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니까 요 녀석에 해당하죠. 요 녀석. 그래서 이때 정압 몰 비열이라는 녀석은 2분의 5 R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 몰비열, 정압 몰비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비열이에요. 요때 비열, 요때 비열. 기체들의 그걸 좀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약간 물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수학 문제에 가깝다. 이게 또 그래요. 수학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좀 잘 풀었을까? 그러진 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문제들 잘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요 너무 시간 여유가 있으면 풀지만 아니면 이게 찍어도 됩니다. 이거 맞추는 친구가 난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냥 수학도 아니고 이게 또 수학적인 테크닉을 좀 요하는 이게 변수 분리 적분을 해야 하거든요. 변수들을 분리해서 압력 분리하고 또 이제 부피 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다분히 수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LNV
그 다음에 감마 ln ln v가 아니 ln p죠. 압력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ln 감마를 쓰고 그 다음에 ln v 해가지고 요것이 일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공식이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pv 감마 요것이 일정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PV는 NRT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유도는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잘 알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라는 걸 이제 온도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P 대신에 이렇게 나타낼게요. P 대신에 이걸 대입할 겁니다. V분의 nRT 요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V 감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뭐 nr은 생략할게요. 상수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t 남고요. 그 다음에 v 감마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것이 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피를 갖다가 온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압력은 요거 여기는 압력은 그대로 두고 그렇죠. 요건 그대로 두고 여기입니다. 요거 부피를 갖다가 이게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P 나누고 nRT 그 다음에 감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r은 상수 처리해 버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감마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T에다가 감마 이렇게 하고 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T하고 PI하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쓸 거예요. 요거. 요 녀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그 다음에 끝에서 여기 보면 요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 우리 그 항상 하는 보일샤를 요거랑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 I,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작, 처음에 PI에다가 1 빼기 R, 감마, 그 다음에 T, 여기 감마, I.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압력과 온도는 PF에 1 빼기 감마, 그 다음에 TF에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 처음과 끝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요 녀석을 갖다가 이제 T는 T대로 모으고 그 다음에 압력은 압력대로 모으는 그 과정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좀 쓸게요. 그러면 TI하고 그 다음에 TF로 놓게 되면 여기 감마라는 녀석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PI 이제 역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니까 위치가 반대로 바뀌니까 PI PF가 되겠고 그때는 1 빼기 감마가 될 것이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 감마라는 거를 베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TI 그 다음에 TF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F PI에다가 1 빼기 감마에다가 감마를 베껴놨으니까 감마가 밑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징그럽게 달고 다니지 말고 등정 몰비열하고 등압 몰비열이 주어졌으니까 요 감마 값을 구할 수 있죠. 요 감마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요 감마라는 것이 여기다 쓸게요. 이 감마는 정적 몰비열분의 정압 몰비열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2분의 3R 그 다음에 2분의 5R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밑에는 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빼면 빼기 3분의 2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빼기 5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값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뒤집어 주게 되면 PI 밑으로 깔리고 뒤집어 줍니다. PF라는 것을 하고 요게 저기 마이너스가 빠지고 그냥 5분의 2가 되겠죠. 됐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뒤집어진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구해 놨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야, 이거 참 그래요. 예. 자, 좀 이렇게 좀 팍팍팍 치우고 이제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그 다음 조건을 살펴봐야 어느 때 이제 이거를 활용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 치우는 것도 한참 걸리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
기체가 단열 팽창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열일 때는 굶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살찌고 일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일은 했죠. 그러면 굶은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살은 빠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한 양을 우리가 요 일한 양을 구하게 되면 살 빠진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살 빠진 양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내부 에너지는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3 n r 델타 t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일한 양 구하고 있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nr은 상수에다가 요 온도 변화가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면 된다. 그 얘기가 되죠. 여기서도 또 수학적인 테크닉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일한량 어떻게 되냐면 빼기 2분의 3 nr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ti를 빼주자고 이쪽으로. ti를 빼주게 되면 tf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 1이 되겠죠. 왜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유도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여기다 대입할 수 있거든. 보이죠? 예. 요거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nr ti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써주면 요게 pi pf 그 다음에 5분의 2 되고 빼기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겠죠? 자, 그때 요거분의 요거를 구하라 했으니 이제 요거를 살리고 나머지 얘네들을 다 넘길 거예요. 여기 지금 W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좀 더 지우고 공간을 하고. 야, 이거 뭐 몇 번을 지워. 몇 번을 지워. 자, 다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도 좀 오기가 생기네요. 그래도 뭐 다 온 것 같아요.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것들 우선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나눠주게 되면 W에다가 3, 그러니까 2는 여기다 곱해줘야 되겠고 3 밑으로 깔리고 NR 밑으로 깔리고 TI까지 밑으로 깔리죠. 그쵸? 그렇게 해서 나눠준 다음에 빼기 1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넘겨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고 1을 이렇게 넘겨주면 1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이 PI에다가 PF PF의 5분의 2니까 이 5분의 2라는 걸 띄워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PI분의 PF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띄워주게 되면 여기다가 2분의 5를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찾으면 돼요. 요게 정답이 됩니다. 없나요? IT 여기 있네요. 4번. 그렇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요.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미분 적분 문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정 몰비열하고 등압 몰비열이 뭔지 그것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세 평강자 평강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ABC가 있다. 평강자 ABC의 축과 수직선 이런 각각 0, 45, 90. 예, 눈에 보이죠?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평강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완벽이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광쌤 치고 광쌤 항상 모든 주제에다 광쌤을 붙이고요. 그리고 평광으로 검색하거나 평강 법칙 이렇게 뭐 완벽이해 이렇게 검색하거나 아니면 요 지금 그 법칙 이름을 말루스 법칙이라고도 해요. 말루스 법칙 이렇게 말루스 이렇게 검색하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요 부분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기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빛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기장 자기장이 이제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돌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으면 수많은 이렇게 평강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강되지 않은 이런 비평강된 이런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걸 알짜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전기장축, 자기장축 혹은 전기장축, 자기장축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요, 요 녀석으로 요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 절반하고 요거 절반 더하면 요거 되거든요. 요거 절반하고 요거 절반 되면 요거 돼요. 그러니까 요 두 축, 요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조금 더 길게 얘 짧게 하면 얘 만들어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광판이 있을 때, 이렇게 평광판이 있을 때, 요렇게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얘는 통과 못하고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요 녀석만 통과한다고 생각하죠. 그 상태에서 평광판이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은 얘는 통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통과해요. 통과가 가능하다고. 대신에 평광판이 얘랑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통과는 못하면 얘는 통과한다고. 왜냐면 요 녀석도 잘 보세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 지금 이거 좀 약간 애매한데 요거 일부랑 요거 일부를 합성하게 되면 요 성분이 나오거든. 그래서 빛은 약해지지만 이렇게 요런 애들이 뿅뿅뿅뿅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첫 번째 나왔을 때 이거 절반의 법칙이라고 해서 원래 빛보다는 절반의 세기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땐 요 각도 있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코사인 요 지금 절반의 빛에서 그 다음에 요 세기에다가 그 다음에 연속으로 통과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오는데 요게 왜 코사인 제곱이 되는지에 대한 걸 선생님이 여기 광쌤의 평강 법칙 혹은 광쌤의 말루스 법칙에서 쉽게 유도를 하니까 꼭 이걸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떻든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평광자 ABC, 뭐야, 지우개가 나와. 평광자 ABC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평광되지 않은 빛을 통과시키면 통과후 빛의 세기는 세 평광자에서 모두 같다. 이거 통과하건 이거 통과하건 이거 통과하건 원래 빛보다는 얘는 이렇게 생긴 것만 통과할 거고 지금 알짜 이런 상황에서 얘들은 없고 요것만 얘네들은 요것만 통과할 거고 얘는 요것만 통과하니까는 원래보다 한 2분의 1씩 줄겠죠. 빛의 양 자체, 세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다 똑같다. 요거는 맞고요. 니은 보면 평광자 ABC를 모두 임의의 순서로 배치한 후 평광되지 않은 빛을 차례로 통과시키면 통과 후 빛의 세기는 평광자 배치 순서와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얘는 통과했을 때 2분의 1 된다면 얘는 또 얘가 통과되죠. 근데 얘를 하고 얘를 해버리면 통과가 안 돼요. 얘는 완전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치를 하나에 따라서 첫 번째는 아무거나 통과시킨더라도 두 번째를 어떤 걸 놓느냐에 따라서 특히 얘랑이 만나게 되면 그때는 아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얘랑은 통과되고 얘랑도 통과되지만 A와 C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틀렸고요. 평광자 ABC 중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해서 평광되지 않은 빛을 차례로 통과시키면 통과 얻을 수 있는 빛의 세기의 최대값은 처음 세기 25%. 처음 통과했을 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통과시키게 되면 코사인 얼마가 되겠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값을 우리가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 각도 45도로 두게 되면 요게 루트 2분의 2 요거 2 루트 2가 되겠죠. 그게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그쵸? 요거랑 요거 곱해주면 최대 8분의 1까지 된다. 그래서 처음 세기 맨 처음 세기 25%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게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A하고 C 통과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랑 얘를 통과시키거나 얘랑 얘를 통과시켰을 때는 요게 이제 45도니까 45도 돼 있으니까 처음 세기 그 다음에 다음이 4분의 1 내가 8분의 1이다 25%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 잘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힘내고 즐겁게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